일단 2024년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확실히 변곡점인 거는 맞아요. 지금 22년부터 찾아온 이 긴축의 시대를 환율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국 혼자 킹 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토리. 근데 우리나라는 알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일본 경제는 23년에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얻어 걸렸다. 일본 증시가 더 높은 방향으로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부터 이것저것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본이 네.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예상됐다는 평가가 많음에도 이 파장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2024년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확실히 변곡점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17년 만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8년 동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16년부터 지속하다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벗어나는 제로금리로 가는, 그것도 역사적인 일인 거고,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가 유일한 일본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 맞아요. 역시 일본 아니고도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높은 5.5% 기준금리에서 내려오는 구간인 건 맞죠. 언제 인하할 건지를 또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되겠지만 2024년은 어쨌든 전환점인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물가 잡기 위한 행보가 아니에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한 2020년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20년, 그죠?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호칭을 받았었던 것처럼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이었던 나라예요. 근데 마이너스 물가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서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국제 유가도 오르고 글로벌 인플레 때문에, 러우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2에서 정점 기준으로 6.3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역시 약 4, 5%가량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정점 기준으로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거예요. 정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물가를 그때 일시적으로 경험할 때, 그러니까 몇 달 연속 4%가 아니라 정점 기준으로 4%고, 그리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3%대로 오래 유지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나라가 한 20, 30년 동안 물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었던,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나라가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얻어 걸렸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인플레 덕분에 정상화된 물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화된 물가를 22년에 만나고서 정점 기준 4%대 초반, 그 물가를 보고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덕분에 어쩌면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냥 경기 부양적으로만 고민하면 됐던 거예요. 물가는 덕분에 정상화됐네 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 찍고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2%대에 왔습니다. 2.0도 기록하고 이렇게 2% 초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금리 정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나 경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특별히 금리 정상화입니다. 금리 정상화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어요. 군인들이 총 들고 있잖아요. 총을 왜 들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 총 쏘려고. 그러면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총이 의미가 없죠. 대응할 수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BOJ가 있는 이유는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 위함이에요. 통화 정책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기준금리면 통화 정책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이 2020년 팬데믹 때도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일본 경제도 괜찮은 것 같고, 물가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발표된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5.28%를 찍습니다. 뭐 1차예요. 1차 기준. 그 2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어쨌든 5%대면 역대급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럼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반영된 여러 물건 가격에 그 인건비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좀 저버릴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혹여나 지금 금리를 인상했다가 디플레이션 오면 어떨까 걱정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을 보니 마음 놓고 금리를 올려도 그래도 디플레이션 안 올 수 있겠구나. 금리 인상했다가 금리를 정상화했다가 다시 디플레 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뭐 일본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나름 견조한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생긴 것이고 금리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수단, 총알을 마련했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본 하면은 사실 저희가 너무 뇌리에 박힌 게 이제 잃어버린 네. 20년, 30년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30년이 아니고 40년이라고 부르고 싶죠. 한국 입장에서 보통. 그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더니 올해는 뭐 이 잃어버린 시간의 증시의 고점까지 돌파해 버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야흐로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뭔가 일본의 시간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의 시간이 일시적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왔다는 표현을 할게요. 2023년에 또 24년 뭐 한 3월 달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본의 시간이 왔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할게요. 자,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리 인상 구간이 아니고 그냥 자국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정말 이토록 8년 동안 유지하는 이런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용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관점에서는 20년 팬데믹 때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니까 주가가 폭등하던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예요.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더 주식시장으로 몰린 거예요. 한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일본 내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5.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나름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이것은 정말 격차로 봤을 때는 우리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고 하죠. 격차로 봤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인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게 증시에 도움이 됐고요. 또 상대적으로 초엔저 시대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우리도 나름 강하게 해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강하게 하는데 기축통화국으로서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엔저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엔저가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지금 22년부터 찾아온 이 긴축의 시대를 환율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국 혼자 킹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토리. 다 도토리. 근데 우리나라는 알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일본과 비교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나름 3.5%까지 기준금리 인상한 겁니다. 미국이 인상할 때 우리는 같이는 못했지만 나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화 가치는 더 약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세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도토리로 다 같이 약세화하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가요? 경합하잖아요. 경쟁국이에요. 어디에서? 대외거래라는 면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고 조선 철강 수출하는데 일본도 역시 똑같이 자동차, 조선 철강 수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일본이 초엔저 시대가 오면 수출하기가 굉장히 유리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수출하기가
오히려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열유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것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실제 수출도 좋습니다. 여행객을 봐도 그렇죠. 일본 여행객이 엄청나게 쏠렸죠. 그러니까 여행이 일종의 여행 서비스의 수출이에요. 일본으로 여행 간다는 얘기는 일본 입장에선 여행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경상수지 개정상에 나옵니다. 여행 수지가. 그렇게 특정되는 만큼 일본이 무역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소비 여력이 풍부해지죠.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줘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선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재 영역, 장비 영역이 일본이 강점이 있는데 그런 영역으로 더 주도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단행합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 늘어나니까 3대 경제 지표, 그것이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다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또 일본 경제가 더 긍정적이었고 또 재밌게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소위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이 빠져요. 빠질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일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체제 성격이 있어요. 아시아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은 중국이냐 일본이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아시아 MSCI라고 이렇게 구획을 나눠 본다면 MSCI 중국은 신흥국 지수의 대표격인 거고 일본은 나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일본 경제는 23년에 좀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장률도 거의 2%에 가까운 강한 나름의, 왜냐면 1% 성장하기가 채 어려웠던 나라가 1%를 훌쩍 넘는 뭐 나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얻어 걸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인상 깊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올해는 네.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올해는 일본의 증시를 좀 어떻게 보시고 일본의 네. 경제를 좀 어떻게 보시고 사실 이 그런 주변국 네. 경쟁국인 우리가 더 궁금한 건데 네. 이 일본의 경제나 증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때 네. 한국의 코스피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변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이걸 즉시 분석을 해드린다 보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단기냐 장기냐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많은 그 외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까 미리 사놓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 인상을 거의 예견하다시피 했죠. 누구나 예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 좀 재밌겠지만 제가 일본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즉시 분석 영상을 촬영했는데 제가 인상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찍었어요. 한 시간 정도 미리. 정말 그 정도로 다 예견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엠바고에 맞춰서 발송시켰어요. 그만큼 다 저만 예견했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딜러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딱 나면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엔화 강세화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기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매도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엔화가 더 떨어졌죠. 엔저가 야기됐죠. 그리고 오히려 더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장기적인 그 통화정책 의사결정 방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시작해가지고 0.2%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상했는데 0.1%포인트 올려서 0%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또 0.1%, 0.1% 올려서 어쨌든 0.2%까지는 맞추자 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의 의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상했다가 다시 디플레로 올까 하는 것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일본 경기가 너무 강하게 뭐 폭락하는 그런 경기가 강하게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봐가면서까지 인상하기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걸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면서 천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수순을 가져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은 금리를 어쨌든 올해 내에는 3차례 인하하는 움직임, 또 내년에도 3차례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현재로서의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내려오고요. 일본은 금리가 조금이지만 올라가요. 근데 달러 인덱스 상에서 생각해 보면 달러 인덱스라는 그 지표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달러와 나머지 기축통화, 6대 기축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축통화, 뭐 유로화, 뭐 영국 파운드화, 뭐 스위스 프랑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엔화거든요. 이 단일국끼리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엔화, 물론 유로화도 중요하지만 그럼 엔화 가치는 이제 다소 강세화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다소 약세화 되겠다. 라는 전망이 만나는 구간이니까 더 이 교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약세화가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화, 그러니까 일본 엔화의 강세화는 전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세화라고 했지 여전히 엔저일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달러화가 약세화 될 거라는 것이지 약달러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강달러라 하면 1,300원, 1,400원인 거죠. 1,200원도 강달러인 거예요. 1,100원이 기준선이니까. 1,1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300원대에서 1,200원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고 약세화. 엔화 같은 경우도 강세화 된다는 것이지 여전히 약엔화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그 엔화의 강세화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은 또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대외 거래라는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겠죠. 그러니까 초엔저 시대일 때 22, 23년 이때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약했던 것처럼 일본 대비 반대로 초엔저 시대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 상황은 조금 어떻게 펼쳐질까요? 증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증시가 이렇게 뭐 역사상 정점을 갱신했었던 그 배경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엔저로 인한 수출 경쟁력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그것으로 인한 주가 상승 그게 또 신규 투자로 이어지고 또 소비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었었던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배경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 경제를 전망해 봤을 때 IMF 기준으로도 24년은 다시 1%로 내려옵니다. 1% 중후반에서 23년 또 2%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성장률에서 다시 1%로 내려오고 그리고 25년 전망치도 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경기가 악화되는 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하지 않고 어떻게 금리만 막 인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IMF 전망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일본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일본 중앙은행은 확실히 기축통화국답게 영어로도 서비스를 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BOJ 들어가시면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 버전의 페이퍼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는 SEP라고 하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그러니까 Fed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 SEP가 발표되듯이 역시 BOJ가 생각하는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그 일본 경제 전망이 있어요.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전망치가 다 나옵니다. 그 전망치도
23년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일시적으로 24년 다시 1% 수준 또 25년 다시 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된다고 했을 때 일본 증시가 역사상 정점을 뭐 24년 초에 찍었지만 그것까지가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도 그런 관점에서 증시 부양책을 썼죠. 밸류 프로그램을 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좀 어려운 구간인데 우리나라는 강제성도 없고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기업들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다소 많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건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 올라갈 그런 상방 압력은 상대적으로 없고 일본에 그리고 완화적 기조는 이제 끝나고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초엔저 시대는 벗어나고 이런 그럼에 따라서 나타난 실물 경제적 현상까지 생각해 보면 일본 증시가 더 높은 방향으로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